네, 후반부 강의를 계속 이어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아까 뭐 표에도 나왔습니다만은, 자, 우루과이 라운드 협정은 이제 최종 의정서 우루과이 라운드 협상이 마무리되고 6월 최종 의정서가 이제 채택이 됩니다. 뭐 마라케시 의정서라고도 불리죠. WTO 설립 협정. 이제 이것이 같은 다자간 협정이라도 WTO 체제 내에서 규범상 우선적 효력을 갖는다는 설이 이제 다수설적 입장입니다. 그래서 개별 규범 다자간 협정의 해석상 여러 가지 다양한 여지가 있을 때 이 WTO 설립 협정이 이 하나의 기준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죠. 예, 물론 그 규범 간 평등하다는 설도 있습니다만은 자, WTO 설립 협정 그리고 이제 개별 그 무역 대상 무역의 대상이 뭐냐? 상품이냐? 서비스냐? 그러니까 서비스는 무형제라고 우리가 보통 부르죠. 상품은 유형제라고 부릅니다. 이 부속서 1A, 1B, 1C에 이렇게 들어와 있고요. 상품무역협정은 가트 1994 이 협정이 이제 가장 그 뭡니까 골간이 되는 상품무역협정에 관련한 골간이 되는 협정입니다. 그래서 이제 서비스 무역이 비중이 점점 확대되고 지적재산권 보호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이제 현안으로 대두되지만은 아직도 그 유형제 이 상품 무역 상품 교역의 비중이 그 1차적이다. 상당히 그 여전히 높다. 이건 부인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1994 가트 협정은 중요한 의미를 갖죠. 또 어떤 자유교역 이게 프레임워크이기 때문에 이 가트 협정은 그런 면에서도 의의가 있지만은 뭐 서비스 무역 협정 만들 때도 그 체계가 그대로 이제 많이 참고가 됩니다. 하나는 상품 교육 관련한 기본 협정이고 서비스 무역 협정을 우리가 만드니까 뭐 다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 접근 방식이나 원리 원칙들이 유사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유형제하고 무형제가 교역의 대상이라는 점에서는 자유무역이라는 그러니까 경제적 관점에서는 결국 이 뭡니까 무기체하고 유기체하고 동일한 상품인 거예요. 이 서비스라는 건 뭡니까 우리 인간의 노동 관련한 것이잖아요. 물론 상품도 우리 노동력 자원의 노동력이 투입되어 상품이 만들어지죠. 예? 이 서비스는 이제 무형제니까 어떤 인간의 노동을 기본으로 합니다. 뭐 금융 서비스 지금 제가 여러분에게 강의를 하고 있는데 교육 서비스 무슨 등등 뭐 법률 서비스 우리 그 법률 시장 개방해라 한때 그 말이 많았죠. 이 도화 개발 아젠다 우리 말씀드렸는데 서비스 무역 협상, 후속 협상 이게 또 진전이 돼야 되는데 어쨌거나 그래서 우리 외국법 자문사, 외국 변호사들을 외국법 자문사로 받아들이고 그랬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뭐 교통 서비스, 뭐 법률 서비스, 의료 서비스 이게 다 이게 인간의 노동인데 이거를 자유롭게 하자, 자유롭게 교역이죠, 자유무역. WTO 체제는 이 자유무역을 지향하는 체제입니다. 관점에서 보면 이게 상품하고 사람도 하나의 상품이에요. 그래서 예, 사람을 상품화할 수 있느냐 뭐 이렇게 우리 얘기도 하지만은 또 사람이 이게 상품이 되어야 어, 떤 자신의 경제적 본분을 다할 수도 있고요. 뭐 그런데요. 그래서 이 서비스 무역 일반 협정 만들 때 이 상품 무역 협정 여러 조항들 이런 그 기본 어떤 프레임워크가 이렇게 유추해서 적용이 되었다 이렇게 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가티 협정은 아주 중요한 협정이 됩니다. 여전히. 그 후에 이제 여러 가지 협정이 이렇게 들어오게 되고요. 발전하게 됩니다. 복수국가 무역협정 말씀드렸죠. 부속서 2, 3회, DSU, TPRM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좀 이게 슬라이드가 좀 크게 안 보이네요. 우리 교재에 58페이지 보면은 그림 3-에 WTO 조직도가 있습니다. 자, 이 강요회의, 이 강요회담 2년에 한 번씩 개최되는 그러니까 최고 의사결정기구라고 할 수 있고요. 평상시에는 일반 이사회, 제너럴 카운슬이 이제 최고 의사결정기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사전적 예방 제도로서 무역 정책 검토 기구가 있고 사후적 그 교정 제도라고 할까요? 그 회원국들의 WTO법 위반에 대해서 사후적으로 분쟁을 해결하고 이걸 교정하는 분쟁 해결 제도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이사회는 이제 평상시에는 의사결정 기구지만은 무역 정책 검토 기구로서 분쟁 해결 기구로서 이제 기능하게 됩니다. 사무국이 있고요. 그리고 분쟁 해결 기구는 같은 시전에 없던 상수 기구가 있다고 그랬죠. AB. 그리고 사실심으로서 기능하는 패널이 있습니다. 이거는 스탠딩 오가니제이션이에요. 상수심 위원이 이제 재판관이 7인가 됩니다. 그래서 그 상설 기구고요. 패널은 WTO 안에 그 분쟁 패널 로스터가 있습니다. 그 패널 롤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거기에 등재된 사람들 중에서 물론 국제통상법에 관련해서 덕망과 학식이 있는 경력이 있는 자들 중에서 그때 이제 선임해서 그러니까 임시적 기구라고 할 수 있다. 상소기구하고 좀 다르죠. 예. 그리고 이제 이사회 각 그 부속서 1A, 1B, 1C에 대응하는 상품교역 이사회, 서비스교역 이사회, 무역 관련 지적 이사회 이렇게 있고요. 또 상품교역 이사회 산하에 여러 위원회들이 있습니다. 시장 접근 위원회, 뭐 농산물 협정도 있으니까 농업위원회, 위생 및 검역 조치 협정 있죠. 위생 및 식물 검역 조치위원회, 무역 관련 투자 조치 협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대상 협정별로 이렇게 위원회들이 있어요. 무역 관련 투자위원회, 보조금 상계 관세위원회, 관세 평가 협정이 있죠. 관세 평가위원회 등등 쭉 뭐 섬유 감시기구, 섬유 협정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위원회 중에서 무역 환경위원회, 무역 개발위원회, 국제 수지 제한위원회, 예산 재정 행정위원회, WTO의 전체적 관점에서 어떤 중요한 주제가 될 수 있는 그 분야별로 이렇게 위원회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서비스 교역 이사회는 이제 기본 통신 협상 그룹, 그래서 통신 서비스 관련한 협상 그룹이 있고요. 인력 이동 협상 그룹. 그러니까 서비스 무역을 한다라는 것은 이제 노동력, 인력이 국경을 넘어서 자유롭게 이동할 수 있어야 돼요. 노동자들이. 그래서 이걸 협상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서비스 무역 협상은 이게 발전 도상에 있는 협상이에요. 완결된 협상이 아닙니다. 그래서 WTO 만들어지면서 이런 협상 그룹들을 두었어요. 해운 서비스 협상 그룹, 금융 서비스 협상 그룹, 전문직 서비스 협상 실무위원회. 아까 제가 법률 서비스, 뭐 금융 서비스, 뭐 회계 서비스 뭐 이거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협상 그룹들이 있습니다. 이 쭉 앞으로 이제 발전시켜 나가야 돼요. 그래서 협상을 하고 또 관련한 규범들을 만들어야 되겠죠. 자,
WTO는 이제 통상관리 체제입니다. 체제라는 건 말씀드린 대로 국가처럼 뭐 국민이 있다거나 영토가 있다거나 뭐 그렇진 않지만은 그 이게 국제법 다자조약 아까 입법 창설적 성격의 조약이라고 말씀드렸는데 그런 다자조약에 기반하고 있는 체제입니다. 법이라는 건 관리죠. 관리 그러니까 관리 체제라고 불러요. 국제기구라고도 부를 수 있겠습니다. 세계무역기구라고 부르죠. 그리고 이제 그 주제가 국제통상 무역이니까 국제통상관리체제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리고 이 WTO라는 기구의 그 성격이랄지 내용 이런 것들을 이제 설립협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그 설립협정에 보면은 의사결정 방식이 있죠. 있어요. 자, 이 국제법상 그 국가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이라는 게 있습니다. 여러분 국제법 들어보시면은 그러니까 국제법이 법으로서 효력을 갖는 것은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효력이 적용되는 그 국가의 의사에 기초한다. 그것을 우리가 의사주의적 국제법관 또는 법실증주의 자연법론 관점에서는 국제법을 이제 법실증주의적 관점에서 볼 때 그 국제법의 효력 근거는 궁극적으로 각 국가들의 의사에 기원한다. 그것을 우리가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이라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내 사회에는 뭐예요? 통치권, 그러니까 통치권 행사는 정부가 우월적 지위에서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 피치자인 개인들은 사실 그 법을 거부할 수 없는 것이죠. 물론 그것이 정당한 법이 아니다 이렇게 자연법론적 관점에서 투쟁을 할 수 있을 망정. 그래서 거부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국내 사회하고는 다릅니다. 국내법이 법적인 효력을 갖는 그런 메커니즘하고 국제법은 좀 다를 수 있는데 이 국제사회는 분권화된 사회고 어떤 우월적인 정부가 없죠. 그러니까 국가가 쭉 평등하게 존재하는 그런 사회입니다. 국가가 이렇게 평등하게 A국, B국, C국 지금 200개국 넘는 국가들이 국제사회에 있죠. 평등하기 때문에 국제법이 효력을 갖는다? 이거는 어떤 우월한 정부가 만든 법이 아니고 국가가 협상을 해서 법을 만들고 스스로 지켜야 될 수범자도 자신들입니다. 그러니까 국제법이 효력을 갖는 것은 그 적용되는 법이 효력을 갖는 대상이 되는 그 국가가 어떤 의사가 있었기 때문이다. 뭐 조약을 체결했다 할지 어떤 국제관습법상 어떤 국가 관행으로서 그걸 준수했다 할지 궁극적으로 이제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그렇다는 것은 뭘 의미하냐? 국제사회에서는 어떤 국제법이 효력을 갖기 위해서 무슨 그러니까 국제기구 관련해서 보면 이게 만장일치해야 된다 이 말, 만장일치. 총의가 원칙입니다. 총의가.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가 뭐냐면은 이제 여기 보면은 만장일치, 총의가 필요해요. 원칙이 컨센서스예요. 컨센서스. 국제기구에서 무슨 의사결정을 한다. 국내 경우에는 국회에서 다수결이라는 게 있잖아요. 만장일치가 있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현실적으로 다수결 원칙에 따라서 난 다수자고 법을 만들고 집행한다. 뭐 이런 원칙들이 있습니다. 물론 그 이제 다수 만능의 생각은 위험하다. 그래서 이제 자유민주주의 헌법 체제하에서 어떤 제도적으로 여러 가지 시스템의 보장도 있고요.
어떤 헌법 국가 사상 뭐 이런 관점에서 소수자 보호가 자유민주주의를 위해서 하나의 불가결한 요소가 된다. 뭐 국내사회 관련해서 또 국내법 관련해서 여러분이 법대에서 많이 들어본 얘기일 겁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국제법 프레임워크에서는 이 다수결이라는 게 없어. 우월적인 정부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의사결정할 때는 원칙이 초기다. 그런데 WTO 국제사회가 이제 점점 이렇게 국제기구 중심적으로 발전해 나간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입법 창설적 성격의 조약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니까 범세계적인 쉽게 얘기해서 범세계적인 국제기구가 많아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국제기구들은 과거에는 국제기구라는 것이 국가를 보조하는 지위에 있었어요. 국제사회에서 국가는 최고의 어떤 주권적 존재다. 그리고 국가 간에는 평등하다. 국제기구는 국가를 보조한다. 그걸 Principle of Subsidiarity라고 하는데, 뭐 EU 관련해서 구성국과 EU 기구 간의 관계랄지, 또 이런 범세계적 국제기구 WTO 같은 또 이제 기후협약 체제도 그렇게 나아가려고 그래요. 그런데 지금 미국이 이러한 입법 창설적 성격의 다자조약 관련해서 지금 별로 서국적이고 뭐 제동을 걸기까지는 않습니다만은 제동을 건다라고까지 표현할 수 없습니다만은 참여도 잘 안 하고요. 그러니까 이제 미국의 어떤 국제사회에서의 태도랄지 국제법적 관점에서 그것을 규정하자면은 뭐 현실주의적 국제정치, 국제법관 그러니까 자신이 동의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은 참여도 안 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지만 여전히 국제사회는 미국을 제외하고라도 이렇게 국제기구를 중심으로 해서 입법 창설적 성격의 조약, 어떤 대규모의 어떤 다자조약을 통해서 어떤 일정한 체제를 형성하고 있다. 이때 체제는 국제기구니까 괴뢰 정부가 아니에요. 북한 체제 뭐 이때 체제가 아니고 국가 입장에서 체제라고 그러면 그것은 좀 비하하는 발언이죠. 국가로서의 어떤 졸업서이랄지 이런 것은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것인데 이 국제기구를 체제라고 할 때는 그것은 법에 따라 잘 관리해 주시오라는 이제 좋은 뉘앙스입니다. 자, 근데 이제 보면은 그렇기 때문에 국제사회가 이제 이런 다수결, 의사결정 방식을 이렇게 지금 설립협정에도 이렇게 규정을 하고요 나와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상품 서비스 지적재산권 협정에서 최고대 일반 원칙 조항 개정 이런 건 총의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규범에서 그러니까 WTO 설립협정에서 특별하게 이렇게 회원국 4분의 3 이상, 3분의 2 이상 이렇게 어떤 의사결정을 위해서 필요한 주로 이제 가중 정족수, 과반수는 그렇게 많지 않죠. 이거는 뭐 실제로 실무적인 것이고 뭐 큰 의미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일반적으로 이제 이렇게 가중 정족수에 따라서 결정하도록 하고 있지 않는 한 총회에 의하는 것이 원칙이다. 국제법 이론책에서 그렇습니다. 그렇고 사실 이런 가중 정족수에서 의결하는 경우에도 사실 이 의결에 반대하는 찬성하지 않은 나라에 대해서는 효력이 없다. 뭐 이런 조항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조항들이 또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이 하나의 기본적인 접근 방식입니다. 그것은 이제 가중 정족수에 의해서라도 어떤 의사결정을 할 필요가 있고 또 그러한 경우에 국제법 원리상 반대하는 국가에 대해서는 그걸 강요할 수도 없고요. 강요하기 어렵고 그래서 일단 의사결정을 하되 반대국에 대해서는 그러한
의사결정이 효력이 없는 것으로 여기 보면은 수락국만 효력하는 경우 이렇게 돼 있죠. 예, 수락국에만 효력. 물론 모든 회원국에 효력이 있는 경우도 있네요. 이거는 이제 좀 경미한 것일 겁니다. 상품무역협정,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협정 중에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지 않는 규정. 회원국의 권리 의무까지 변경하지 않으면은 그런 경우에는 그냥 가정종족수에 따라서 그 결정한 효력이 있다. 뭐 이렇게 되겠죠. 여기 보면은 회원국의 권리와 의무를 변경시키는데 이르게 되면은 그 수락하지 않은 국가를 강제적으로 그 법이 효력이 있다. 이렇게 하기가 어렵습니다.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이 아직도 그러니까 국제사회의 어떤 현실주의적 관점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게 국제기구를 통해서 이게 이상주의적으로 계속 발전하면 좋겠지만은 의사주의적 국제법관이 여전히 이 강고한 국제법 원칙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WTO 협정 개정은 원칙적으로는 총의이지만은 총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은 회원국 3분의 2상으로 의사결정할 수 있다 이렇게 보고요. 회원국 4분의 3 이상이 필요한 경우는 회원국 협정 의무 면제 결정, WTO 협정 해석의 채택에 대한 결정. 그러니까 이제 뭐 양해각서랄지 뭐 이런 문서들 이름 많이 들어보셨죠? 이 WTO에도 뭐 양해각서 뭐 이렇게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국제 조약, 특히 다자조약 관련해서 협정을 체결한다고 해서 그게 모두 끝난 일이 아닙니다. 그 해석상 이견이 있는 경우가 국내법보다 훨씬 많을 수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이제 그 국내법 체계하에서는 뭐 사법 절차를 통해서 그러니까 규범을 해석하는 일차적 책임 있는 기관이 사법부니까요. 해석을 통해서 그게 해결이 되겠습니다만은 국제사회에서는 사실은 뭐 아까 상속이고 이제 패널 등 어떤 분쟁 해결 제도가 많이 갖춰졌다.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이 분쟁 해결 기구는 이 체계 내에서 최고 의사결정 기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국내법 체계처럼 대법원이 이 사법에 관련해서는 헌법상 최고 의사, 최고의 기관이 되죠. 뭐 헌법 주제 관련해서는 우리 헌법 조항에 따라서 헌법재판소, 우리는 이원적 사법 체계가 있습니다만은 그 관련 주제 영역 내에서 최고 기관입니다. 근데 국제사회 국제법 체계 내에서 WTO도 그렇죠. 이 DSU 분쟁 해결 기구는 국내 대법원 같은 위상을 갖는 게 아닙니다. 강요회의의 하부 기관이죠. 그러니까 DSU 뭐 일반 이사회가 이제 역할을 합니다만은 이제 DSU도 이제 전문 통상법 전문가들로 구성된 AB 상속이고 패널 이렇게 구성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대외적으로 이 분쟁 해결 관련해서 최고 기관은 형식적이긴 하지만 DSB 분쟁 해결 기구라는 그러니까 이 DSB는 일반 이사회 제너럴 카운슬 분쟁 해결 관련해서는 DSB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쉬운 말로 감투가 두 개예요. 평상시에는 일반 이사회고 이제 분쟁 해결 관련해서